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1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수료로 이커머스 시장의 플랫폼을 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셀러들이 빠른 기간 안에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네, 안녕하세요. 광종 삼촌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온택트, 비대면 이런 키워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함께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도 끊임없이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업체들도 그렇고요, 개인들도 그렇고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면 이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인데요. 특히 중견이나 대기업도 어떤 부분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커머스 시장 전체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고 어떤 큰 변화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구조에서, 어떤 플랫폼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이커머스 시장의 마켓 쉐어 구조 및 주요 플랫폼 경쟁 전략 이렇게 제목을 그럴싸하게 지어놨지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고 그 다음 각 플랫폼,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했는지 인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커머스 시장을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전자상거래의 약자로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 이것을 이커머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 특히 여행권이 그런데요. 오프라인에서 여행 항공권을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이미 전자상거래에 여기 확장돼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은 1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130조 원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한국의 전체 소비재 시장이 약 400조 원 정도 됩니다. 즉 우리가 물 사 먹고 빵 사 먹고 또 가방 사고 옷 사고 이런 개인들이 소비하는 재화들을 이제 소비재라고 표현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 연간 400조 원을 소비합니다. 그 중에 약 130조 원, 30% 정도이죠. 그 정도의 거래액이 2019년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2020년에는 통계가 나오면 150조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매년 10% 초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반면에 2020년은 20% 가까이, 일부러는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재미있게 봐야 될 것은 이건 2019년도의 마켓쉐어 MS 구조인데요. 특징적으로 보여질 것은 전체 130조 원의 거래액 중에 빅3, 빅4,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그 다음 11번가 이 4개의 플랫폼, 4개의 회사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50%를 차지할 정도의 빅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았던 해였습니다. 아마 올해 이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2020년도 예상이 되는데, 정리되는 대로, 통계가 나오는 대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봐야 할 것은 이 5년 단위로 주도했던 플랫폼들이 변화했던 패턴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1, 2년 단위로 급속도로 이 주도권이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오픈마켓, 11번가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 주도했다면 2011년은 자사몰, 독립몰,
이 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고요. 2015년까지는 소셜 커머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 UF, 티몬 같은 업체들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까지는 스마트 스토어가 진출을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매출 볼륨을 키웠고요. 2018년, 2019년이 되면서부터는 쿠팡이 또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마켓쉐어, 전체 매출의 볼륨을 올리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존의 패턴이 조금 다른 것은 한 5년 단위의 변화폭으로 크게 플랫폼의 변화, 거래 방식의 변화들이 일어났던 반면에 최근 2, 3년간에는 1, 2년 단위로 더 빠른 속도로 주도하는 플랫폼들이 변화됐다. 거래 방식들이 바뀌게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아마 2020년, 2021년, 특히 2021년은 더 변화폭들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빅플레이어들의 M&A 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또 비디오 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거래 방식들이 또 2020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래 방식,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또 마켓쉐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들을 마켓쉐어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그게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2017년의 경우 전체 거래액은 91조 원인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약 50% 이상의 전체 MS를 설계한 반면에 2018년에는 111조 원, 점점 큰 플레이어들이 그 비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특히 2019년에는 빅4,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11번가가 전체 거래액의 50%에 육박하는 MS를 차지하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주 플랫폼이 이렇게 단기간에 전체 MS를 확보하게 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각각 어떤 전략을 세워서 단기간 1, 2년 안에 전체 마켓쉐어의 상당 부분을 갖고 갈 수 있었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총 거래액이 2019년 기준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총 거래액은 20조 원 정도 되고요. 쿠팡은 17조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래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매출액과 거래액은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가령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한다고 치시죠. 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 구매 금액은 거래액 10,000원이고요. 그 중에 네이버가 5%의 수수료를 받는다. 즉 500원의 수수료를 받죠. 이 500원이 네이버가 인식하는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액과 매출액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개념은 매출액이 아닌 거래액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간 수수료 개념, 즉 11번가 옥션 지마켓이 지마켓을 통해서 물건을 팔았을 때 중간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오픈마켓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는 중개 수수료 대상 거래액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전체 20조 원 거래액 중에 12.7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그 중에 수수료가 3에서 5% 수수료를 받게 되고 그 금액이 이제 매출액으로 잡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결제 수수료 대상 거래액 이렇게 표현된 것은요. 네이버 페이라는 간편 결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도 거래액이 만들어졌고요. 7.3조 원 정도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판매자들에게 중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수수료는 매출액으로 따로 집계가 되겠죠. 네, 다음은 쿠팡인데요. 쿠팡도 마찬가지로 11과 옥션 지마켓과 같이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체 총 거래액 17조 원에서 중개 수수료 대상인 9.8조 원이 실제로 거래액이 일어났고요. 여기에서 수수료 받은 금액이 매출액으로 인식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재미있게 봐야 될 영역은 메인 매출 7.2조 원에 달하는 메인 매출의 영역입니다. 2020년에는 제휴 로켓 배송처럼 다양한 형태들이 다 추가로 반영됐지만요. 2019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직접 그들이 물건을 사입해서 배송해주는, 즉 로켓 배송은
중개가 아니고 그들이 물건을 사들여서 물건을 배송해주는 메인 매출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즉 중개가 아닌 이마트와 롯데마트처럼 판매할 물건을 사입하고 그 사입한 물건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2조 원의 거래액이 대부분이 로켓 배송을 통한 메인 매출 거래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이 간편 결제에도 기존의 전통적인 중개 수수료를 받던 오픈마켓과 다른 첫 시도였고요. 그 규모가 가장 컸던 시도이기도 합니다. 뭐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같이 여러 페이들이 있지만 단연코 가장 큰 온라인에서 큰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네이버페이죠. 또 쿠팡의 메인 매출 개념도 기존의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온라인 진출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이커머스 기업에서는 최초로 시도했던 가장 큰 규모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전체 검색량의 약 70%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국내 1등의 검색 포털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 포털의 강점을 활용해서 고객의 검색 결과 화면을 자사의 운영 쇼핑몰인 스마트 스토어로 몰아주면서 단기간에 1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래액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기 전에는 독립몰이라든지 실버과 옥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라든지 다른 웹사이트들의 이런 검색 트래픽을 연동해주고 뿌려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포탈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가 도입되고 또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대부분의 네이버 쇼핑의 트래픽을 스마트 스토어에 몰아주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12.7조 원이라는 거래액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가 만든 내부 쇼핑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버과 옥션 G마켓처럼 물건을 업로드하고 판매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개별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니라 포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 검색도 이루어지고 상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구매도 이루어지고 원스톱으로 한 플랫폼 안에서 모두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그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건을 파는 개인 셀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안정감도 가지게 되고요. 한 곳에서 또 특히 네이버가 개런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소비가 또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더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페이의 영역입니다. 이 간편 결제 기능이 도입된 지는 꽤 됐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페이 기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커머스 영역을 확장한다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에서 스마트스토어 결제에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 금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단독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도 이 페이 결제를 붙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이렇게 네이버 페이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종합적으로 오프라인 식당이라든지 카페 후기나 혹은 점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점차 네이버 페이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이들이 스스로 네이버 페이를 홍보하면서 결제를 유도하는 현상까지 만들어지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약 7.3조 원의 거래액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과 입점 업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인데요. 사실 이렇게 빠르게 외출 볼륨이 성장한 데는 바로 이 수수료, 한 자릿수 수수료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3에서 5%, 6%까지 이렇게 한 자릿수의 저가 낮은 수수료를 선언하기 이전에는 그 어떠한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도 대부분 10%대 수수료율, 많게는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20%대까지 수수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플랫폼, 특히 검색 포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로도 트래픽을 확보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수수료로 이커머스 시장의 플랫폼을 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셀러들이 빠른 기간 안에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그것은 판매가를 낮춤으로써 고객에게 더 많은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하게 된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고 있는데 10에서 15%의 수수료를 낼 때와 5에서 6% 정도의 수수료를 냈을 때 내가 판매가액을 당연히 후자의 경우에 더 낮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셀러들의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 것이죠. 또 게다가 검색 포털의 약 70%의 트래픽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래픽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작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런칭한 지 3, 4년 만에 35만 명의 셀러를 확보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백화점, 아울렛, 가두상권, 우리가 스트리트라고 하죠. 가두상권의 패션을 시작으로요. 식품, 뷰티, 가구, 키즈, 윈도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2020년, 2021년에는 더더욱더 큰 규모의 거래액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 페이도 마찬가지인데요. 간편 결제가 대부분의 강력한 기능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네이버 페이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오프라인의 판매자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색 플랫폼으로서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검색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색 결과 노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더 강력한 검색 결과 노출 화면을 제공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할 경우에 그들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고객들이 더 많이 우리의 정보를 네이버에서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내 식당이나 카페가 노출해서 잘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네이버 페이도 강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자료는 쿠팡과 그 다음 네이버 쇼핑들이 고객들이 왜 이용하는지를 정리한 오픈 서베이의 자료인데요. 쿠팡의 경우에는 빠른 배송, 네이버 쇼핑은 간편한 결제와 상품 다양성, 이것을 강점의 이유로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페이가 이 두 가지 기능, 간편한 결제와 상품 다양성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했고요. 이제 앞서서 살펴볼 쿠팡은 빠른 배송, 즉 우리가 늘 이용하고 있는 로켓 배송 때문에 이 쿠팡 플랫폼을 이용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쿠팡의 경우에는 과감한 체제 계산, 즉 기존의 오픈마켓 중개 수수료를 맡은 오픈마켓 비즈니스 모델에서 로켓 배송이라는 물류와 그 다음 메인 매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면서 더 강력하게 성장을 했죠. 특히 이 로켓 배송을 시행하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168곳의 로켓 배송 센터를 구축했고, 이 투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적자를 매년 감수를 해야 됐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다가 2019년에는 최초로 첫 적자, 당해 적자가 감소폭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그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들의 강력한 성장 방식은 무엇이냐면 메인 매출입니다. 이미 오픈마켓을 통해서 검증된 상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물이라든지 휴지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등등등 검증된 상품의 강력한 PBR을 통해서, 빠른 PBR을 통해서 이들의 매출 볼륨을 늘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물이 잘 팔린다 그러면 탐사수 빨리 만들어 가지고 빨리 뿌리는 거죠. A4가 꾸준히 잘 팔리네, 바로
PB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PB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격이 더 저렴해. 그리고 로켓 배송도 더 빨리 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이용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대부분의 상품들이 특히 생필품 중심인데요. 많은 영역에서 이미 로켓 배송의 PB 브랜드들, 쿠팡의 PB 브랜드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패션 영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PB의 볼륨화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자료는 168곳의 로켓 배송 센터가 만들어지는 화면 결과이고요. 2019년 기준은 168개의 거점 센터가 만들어졌고 이들을 통해서 약 3만 명의 고용이 만들어졌고요. 매출은 7.2조 원, 그리고 이 센터들을 통해서 10분 거리 안에 있는 대상 고객이 약 3,500만 명에 육박하는 놀라운 물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들은 결국 모바일 쇼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하냐라는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된 만큼 이미 많은 MS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쇼핑 앱을 이용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플랫폼으로 갈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서비스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요건 좀 재밌는 자료인데 한번 첨부를 해봤어요. 뭐냐면 쿠팡 파트너스를 통한 트래픽 확대 정책에 대한 개념인데요. 2019년 10월부터 12월 오픈마켓 정보 점유율이라는 그래프입니다. 뭐냐면 쿠팡 파트너스 부업으로 돈 버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자전거, 쿠팡에서 파는 자전거 하나를 링크를 따가지고 제 블로그에서 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결과 화면에서 제 블로그 글이 노출됐고요. 실제로 그 블로그 내용을 보고 링크를 타서 네이버 쿠팡에서 그 자전거를 샀다면요, 그 매출 대금의 3%를 간접 매출로 인정하고 이 매출을 그 블로그를 쓴 사람에게 쉐어해주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부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이미 많이들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 쿠팡 파트너스의 개념이 결과적으로 이들은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포털의 강력한 기능을 뺏어오기 위함인 동시에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즉 내가 비용을 써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액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동시에 그것이 컨텐츠량을 늘리면서 링크트리라고 하거든요. 이 링크트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작업을요, 사실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써서 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롱런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텐츠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매출을 쉐어해 주면서까지 이런 쿠팡 파트너스의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매력적인 마케팅 기법이에요. 그래서 쿠팡이 다각도로, 로켓 배송 외에도 다각도로 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한계에 벗어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마케팅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첨부로 넣어봤습니다. 네, 향후 전망이에요. 2021년도 여전히 이 양강 구도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2020년은 확실하게 네이버와 쿠팡의 양강 구도였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점유율 70%의 포털 1위의 사업자라는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네이버 페이웰 같은 온라인 독점 결제, 간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라이브 커머스가 2020년 많은 테스트들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더욱더 그 기능들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브랜드 스토어, 각 대기업들 혹은 중견기업들의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 스토어를 지금 확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스토어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더 가성비 좋은 상품을 더 빠른 속도로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CJ 대한통운과 협업을 통해서 쿠팡 배송과 맞설 수 있는 또 물리 혁신들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은 이 포털이라는 지위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같이 작동했을 때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트래픽을 몰아주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한 의심들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네이버가 해결해 가야 될지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의 경우에는요, 앱 이용 1위, 모바일 앱 이용이죠. 그 다음 로켓 배송 1위, 빠른 배송 1위를, 이 지위를 2021년에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가성비 높은 생필품 PB들이 지속적으로 또 기획되고 생산되면서 더더욱 더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로켓 프레시 신선식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이 로켓 프레시 시장이 샛별 배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볼륨화에 있어서는 쿠팡이 더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켓 제휴 방식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메인 매출 직접 사가서 파는 형태의 로켓 배송만 했다가 작년부터는 제휴 형태 아마존의 FBA 같은 개념인데요. 물건을 사입하지는 않고 창고에 두었다가 팔린 것만 장사하는 로켓 제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족했던 품목의 다양화를 지금 로켓 제휴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천문학적 적자폭입니다. 상당수 많은 부분에서 적자폭을 줄이기는 했으나 기존에 계속 로켓 프레시나 로켓 제휴 방식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들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적자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투자의 형태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50%를 함께 차지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오랜 기간 탑을 유지하고 있는 11번가 이렇게 두 개 플랫폼들이 또 어떤 변화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는 약 16조 원의 거래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0%인 약 5조 원의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 매각설, 롯데가 인수한다 이런 매각설들이 여러 번 있어 있는데요. 너무 비싸서 더 저렴해지면 사겠다 뭐 이런 맥락선에서 아마 협상이 결렬되고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이 인수되려면 조금 더 가격이 조정되어야 큰 M&A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요. 11번가의 경우에는 2019년 최초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0년 12월 초에 아마존이 11번가에 3천억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1번가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 건데요. 미국의 아마존에 있는 상품들 중에 베스트셀러의 상품들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 사람들도 미국의 아마존의 직구를 통하지 않고 11번가의 물류를 이용해서 그리고 11번가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빠르게 가성비 좋은 상품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도 그렇고 이베이 코리아가 한국의 대기업의 이커머스 유통 대기업과 M&A가 되면 강력한 또 시너지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1번가의 경우에는 글로벌 탑인 아마존과 또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또 가치, 밸류들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네이버, 쿠팡,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11번가 이 네 개의 핵심 플랫폼들이 어떻게 2021년을 움직이는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을 정리해 봤고요. 2020년의 데이터들, 통계들이 나오면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리는 작업을 할 텐데요. 아마 더 급격한 변화폭들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